55년, 그 긴 세월을 살면서 저는 수많은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딸, 학생, 직장인, 아내, 그리고 엄마. 하지만 이 모든 이름 뒤에 숨겨진 저의 진짜 이름은 어쩌면 사라진 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3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제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자의 욕망 속에서 저는 흔적도 없이 지워졌습니다. 매일 밤 되풀이되는 그 고통 속에서 저는 더 이상 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불길한 전조, 외면했던 사랑의 그림자. 그 일을 처음 만난 건 25, 풋풋했던 대학 졸업반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잘생기고 유머러스하고 저에게 열정적으로 구애했습니다. 제 인생에 나타난 백마탄 왕자님이라고 생각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불길한 전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랑에 눈이 멀어 그 모든 신호를 외면했습니다. 은지야, 정말 예쁘다. 너만 보면 밤에도 잠이 안 와. 하루 종일 너 생각뿐이야. 이렇게 예쁜데 어떻게 잠이 오겠어? 너무 과찬 아니에요. 그렇게 좋으면 잠을 자야죠. 저까지 피곤하게 만드네. 너랑 같이 있으면 하루 종일 붙어 있고 싶어. 단 1분도 떨어지고 싶지 않아. 내 품에 쏙 넣어 다니고 싶어. 넌 내 거야, 은지야. 연애 시절 그는 저에게 유독 스킨십을 갈구했습니다. 손만 잡고 있어도 팔짱만 끼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듯 보였죠.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때론 너무 지나치다고 느낄 때도 있었지만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이는 늘 저에게 은지야, 너는 내 전부야. 너 없인 못 살아. 너를 항상 내 옆에 두고 싶어.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말이 저를 특별하게 만들고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의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죠. 은지야, 자. 응, 자려고 했어. 왜? 무슨 일이야? 내 목소리 들으니까 더 보고 싶다. 너의 모든 게 다 보고 싶어. 지금 당장 너한테 가고 싶어. 밤새도록 같이 있고 싶어. 지금? 너무 늦었잖아. 내일 일찍 만나면 되잖아. 피곤해서 눈이 감겨. 안 되겠어. 너를 안고 싶어 미치겠어. 내 품에 있어야 내가 잠이 들 것 같아. 지금 갈게. 보고 싶어 죽겠어. 그렇게 한밤중에 불쑥 찾아오거나 데이트 중에도 끊임없이 저를 탐하는 그의 눈빛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저를 자신의 옆에 두려 했고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는 것조차 불안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변 친구들은 내 남자친구 정말 너한테 미쳤나 보다. 부럽다. 그렇게 사랑해주는 남자면 잡아. 라며 저를 부러워했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의 강한 욕망은 저를 향한 열정이자 사랑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그의 성적인 요구는 계속되었습니다. 결혼하면 괜찮아지겠지? 다 사랑해서 그러는 거겠지? 원래 남자는 다 이렇다고 하던데 뭐? 주변의 흔한 조언에 귀를 기울이며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결혼했습니다. 그 선택이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될 거라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신혼 초 드러나는 그의 본성. 신혼 초 제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결혼 전 불길했던 전조는 현실이 되어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신혼의 달콤함은 없었습니다. 밤은 저에게 전쟁터였습니다. 마치 제 몸이 그의 성욕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듯 했습니다. 여보, 자? 너무 피곤하다. 오늘 회사에서 일이 많았잖아. 팀장님이 너무 괴롭혔어. 피곤해도 괜찮아. 나 보고 싶었잖아. 사랑해, 여보. 응? 나 혼자 두지 마. 응, 나도 사랑해. 그런데 오늘은 너무 졸려. 내일 일찍 나가야 하는데. 잠 좀 자게 해줘, 여보. 아, 괜찮아. 잠은 나중에 자면 되지. 응? 사랑해. 나 혼자 외롭게 두지 마. 그는 저의 피곤함이나 컨디션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를 요구했습니다. 거절하면 어린아이처럼 칭얼대거나 입술을 삐죽거리며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때로는 극도로 불안해하며 저에게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혼 생활일까?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너무 비협조적인 건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그의 불안감을 키울까봐 두려웠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거지? 남들은 신혼이 제일 행복하다고 하는데 나는 왜 매일 밤 일해야 해? 잠 좀 실컷 자고 싶어. 가끔은 그의 요구가 너무 비정상적이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는 끈질기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가 거절하면 억지로라도 시도하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이건 강요잖아. 제 몸과 마음이 그의 욕망에 짓밟히는 것 같았습니다. 신혼 초 비정상적 요구의 시작과 첫 좌절. 결혼한 지 3개월쯤 지났을까요? 여느 밤처럼 남편은 저를 깨웠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는 제 거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손을 붙잡고 이상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제가 알던 남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굴줄인 맹수처럼 번뜩이는 욕망만 가득했습니다. 은지야, 내가 오늘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 응? 좀 더 특별한 거. 너랑 나만의 비밀을 만들고 싶어. 여보, 갑자기 왜 그래? 싫어. 나 무서워. 제발. 당신 왜 이래? 괜찮아. 사랑하는 부부끼리 뭐 어때서? 이걸로 하면 더 재밌을 거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날 믿어봐, 은지야. 그는 제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특정 자세를 요구하거나 제가 싫다고 하는 행동을 억지로 시도했습니다. 제가 몸부림치고 눈물을 흘려도 그의 얼굴에는 욕망만 가득했습니다. 그 밤의 공포는 잊히지 않습니다. 제 몸이 제 것이 아니라는 생각, 그의 욕구 해소를 위한 도구처럼 느껴지는 비참함. 처음으로 이 사람에게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저는 껍데기만 남은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의 욕망. 아이가 생기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이를 위한 책임감 때문에라도 그가 달라질 거라고. 그 믿음은 또다시 산산조각 났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에도 그의 욕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우리 아가 건강하게 태어나야 해. 엄마 고생시키지 말고 엄마 아빠 사랑처럼 예쁘게 커야 해. 여보, 나 요즘 너무 힘들다. 입덧도 심하고 몸도 무겁고. 잠 좀 자게 해줘. 허리도 너무 아파. 아, 괜찮아. 사랑하면 다 견딜 수 있어. 응? 우리 사랑을 아기가 보고 싶어 할 거야. 아빠가 엄마한테 얼마나 사랑을 주는지 아기가 봐야지. 임신 중의 성관계는 혹시라도 아이에게 해가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무리하지 말라고 권고했죠. 하지만 남편은 제 불안을 무시했습니다. 야한 잡지를 보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며 저를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제가 아닌 야한 잡지 속 여성들과 저를 동일시하며 비현실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출산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산후조리 기간에도 그는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몸은 회복되지 않았고 밤낮 없이 아기를 돌봐야 하는 육체적 피로와 그의 성적인 요구는 저를 한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제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제 마음은 잿더미가 되어갔습니다. 매일 밤이 두려웠습니다. 이러다 죽겠다. 정말 죽을 것 같아. 아기한테 못할 짓 하는 건데 나는 왜 아무것도 못할까? 산후조리 중 그의 집착과 야한 잡지의 그림자. 아기를 낳은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잠시라도 눈을 붙이고 싶었지만 아기는 쉴 새 없이 울었습니다. 겨우 잠이 들려는데 남편이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의 손길이 너무나도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자는 척하지 마. 나 할 얘기 있어? 우리 사랑을 확인해야 할 시간이야. 흡. 너무 피곤해. 아기 밤새 보느라. 한숨도 못 잤어. 제발. 내가 잡지를 봤는데 여보랑 해보고 싶은 게 생겼어. 이거 봐봐. 나랑 같이 하면 더 좋을 거야. 응? 그는 제 얼굴에 잡지를 들이밀었습니다. 역겨운 사진과 함께 그의 눈은 이전보다 더 광기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산후 통증과 피로로 눈물이 솟구쳤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비이상적인 섹스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의사와 상관없이 잡지를 따라 하려 했고, 제가 거부하면 다른 여자들은 저렇게 잘만 하는데 너는 왜 그래?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야. 라며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산후 우울증과 그의 성중독이 합쳐져 저는 진정한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과 고통. 그의 성적 욕구는 점차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제가 거부할 수 없는 특정 상황을 만들어 잠자리를 강요했고,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욕망은 마치 블랙홀처럼 저를 빨아들였습니다. 여보, 오늘 밤은 이걸로 해보자. 응? 재밌을 거야. 더 특별한 경험을 줄게. 안 돼. 싫어. 제발. 나 힘들어. 당신 왜 이렇게 변했어? 제발. 뭐가 힘들어?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너는 나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내가 싫어? 왜 이렇게 차갑게 굴어?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의 비상적인 요구는 저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넘어선 모멸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제 몸은 더 이상 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냥 인형인가? 나는 사람이 아닌가? 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절할수록 그의 집착은 심해졌고 폭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게 감히 내 말을 거역해? 내가 다른 여자 만나도 할 말 없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내 욕구를 채워주지도 못하는 주제에 다른 여자들은 남편 말 잘 듣고 산다는데 너는 왜 그래? 마치 제가 부족한 아내라서 이런 일을 겪는 것처럼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매일 밤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영원히 헤매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의 비밀스러운 공간과 절망. 결혼 10년쯤 되었을까요? 그는 안방 옆 작은 방을 자신만의 공간이라며 꾸몄습니다. 나만의 서재라고 했죠. 처음엔 취미방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그 방 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손잡이가 흔들려 열린 문틈으로 저는 그 안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제 인생이 더 큰 지옥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말도 안 돼. 그 방은 그의 성중독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비정상적인 성인용품들과 선정적인 사진들, 그리고 알 수 없는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벽에는 저의 사진을 변형시킨 듯한 낯선 이미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방은 저에게 거대한 절망의 구렁텅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밤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고 아침이 되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에게 다가와 또 다시 잠자리를 요구했습니다. 그의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이 저에게 그대로 투영되는 것만 같아 몸서리쳐졌습니다. 저는 그를 피해 도망치고 싶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에 갇혀 있었습니다. 상담과 외면, 아무도 모르는 지옥. 저는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잠도 잘 수 없었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기력해졌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도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상담사,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남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밤마다 너무 힘들어요. 제가 거부하면 화를 내고 심지어 제가 원치 않는 것도 요구해요. 이상한 잡지를 보고 그걸 저한테 강요해요. 힘드셨겠어요. 배우자의 성적인 요구가 도를 넘어선다면 그것 또한 가정폭력의 일종입니다. 이건 성적 학대입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쳐 보이세요. 상담사 선생님은 제 고통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성중독이라는 말을 처음 들은 것도 그때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정신과로 오게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제가 정신병자라며 비웃었고 잠자리가 뭐가 문제인데? 다 부부 사이에 있는 일 아니냐? 내가 날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핑계를 대는 거야. 고 되려 저를 다그쳤습니다. 정신가? 별짓을 다 하네. 네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구나. 너나 가서 약이나 먹어? 내가 문제라고? 웃기지도 않아. 네가 비정상인 거야. 정상적인 아내라면 남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도 이 고통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성중독이라고?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않나? 그 나이 되면 다들 좀 그렇다던데. 부부 사이의 일인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내가 잘 맞춰줘야지. 이런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특히 50대 중반이라는 나이와 남편의 비정상적인 성욕이라는 주제는 더욱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밖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다정하고 완벽한 남편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저를 세상에서 가장 복 많은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남편분이 어찌나 다정하신지. 세상에 저런 남편이 어딨어. 복 받으셨네. 남편분 덕분에 얼굴이 피셨네. 우리 여보가 나 없으면 못 살아요. 제가 잘해줘야죠. 저는 겉으로는 완벽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제 심장은 얼어붙고 제 영혼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낮에는 웃고 밤에는 우는 이중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저의 지옥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딸의 결혼 준비와 저의 공허함. 몇 년 전 딸이 결혼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딸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웨딩드레스 하나를 고르면서도 눈물을 글썽이며 행복해하는 딸의 모습을 보며 며칠 밤낮을 새워 결혼 준비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딸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그저 남편의 요구를 들어주는 아내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사랑받는 딸의 모습이요. 엄마 이 드레스 어때? 나 이거 입으면 예쁘겠지? 엄마도 아빠랑 결혼할 때 설렜어? 엄마는 아빠랑 평생 알콩달콩 살아서 좋겠어. 물론이지. 세상에서 제일 예쁠 거야. 우리 딸. 행복해야 해. 정말 행복해야 해. 딸은 저에게 엄마는 아빠랑 평생 알콩달콩 살아서 좋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겪은 결혼 생활은 알콩달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밤의 지옥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렸죠. 저는 딸에게 절대 말해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제가 겪는 지옥을 제 몸에 새겨진 상처들을요. 딸에게 이런 진실을 알려주면 딸의 행복까지 망가뜨릴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딸 앞에서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 연기가 저를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마치 제 고통이 딸에게 전염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늙어가는 몸, 그리고 터져버린 한계. 시간이 흘러 저는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갱년기가 찾아왔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자리를 요구할 때면 온몸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몸은 계속 아팠고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린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요구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의 욕망을 감당할 육체적, 정신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닳아 없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보, 뭐해? 이리 와. 나 외로워 죽겠어. 제발 그만해. 나 이제 못하겠어. 나 좀 내버려둬. 당신 옆에만 있으면 숨이 막혀. 뭐? 이제 와서 뭘 못해? 내가 내 남편인데? 부부 사이에.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야. 당신은 그냥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야. 나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결국 터져버렸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고통과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반응할 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일순간 당황함과 함께 낯선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당황함은 잠시 이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은 살기를 띠었습니다. 미쳤어. 어디 감히 나한테 대들어. 내가 감히 누군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흡. 제발, 제발, 살려줘. 그날 밤 저는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저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밤거리를 맨발로 헤매며 저는 멈출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삶에서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남긴 것은 깊은 상처와 공허함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의 지지와 독립의 꿈, 갈 곳 없이 헤매다 결국 새벽 2시, 멍투성이 얼굴로 저는 아들과 딸이 사는 오피스텔로 찾아갔습니다. 아들과 딸에게 저는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저의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공포와 분노 그리고 슬픔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왜 이제야 말했어? 왜 이제야? 제가 미안해요. 엄마 혼자 그렇게 힘드셨는데. 너희들한테 짐이 될까봐, 엄마가 못났다고 할까봐 무서웠어. 너희들까지 불행해질까봐. 엄마, 괜찮아. 이제 괜찮아. 우리가 엄마 지켜줄게. 엄마는 절대 못난 엄마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들과 딸은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자식들의 위로는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자식들의 존재는 저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들은 당장 변호사를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딸은 저를 병원에 데려갔고 제 몸과 마음의 상처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엄마는 정말 착하고 좋은 분이에요. 엄마가 지난 30년간 겪은 일 정말 말도 안 돼요. 엄마 인생을 돌려받게 해주세요. 변호사님, 우리 엄마 이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빠의 성중독 때문에 엄마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혼에 절대 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감히 날 버려? 너는 내 여자야. 날 떠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같은 게 나 없으면 어떻게 살 건데? 그는 저를 더욱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협박 전화와 문자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제가 있는 곳까지 찾아와 저를 미행했고 아들과 딸에게까지 협박을 가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너 내 손바닥 아니야. 도망쳐봤자 소용없어. 다시 내 옆으로 기어와. 나에게 복종해. 법정 싸움의 시작, 그리고 나를 찾아가는 여정. 결국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의 모든 것을 법정에서 밝혀야 한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웠지만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님과 아들, 딸의 도움으로 남편의 성중독과 비정상적인 성향, 그리고 그로 인해 제가 겪었던 고통에 대한 증거들을 끈질기게 모았습니다. 병원 기록, 정신과 상담 일지, 그리고 자식들의 진술서가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비밀스러운 그 방에서 발견된 증거물들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남편의 성적인 요구에 저의 삶을 바쳤습니다. 제 몸은 더 이상 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가 원치 않는 비정상적인 행위들을 강요했고, 저는 매일 밤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살기 위해, 그리고 나를 찾기 위해 여기에 섰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의 놀이개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삶을 되찾고 싶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법정에서 저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순간 저는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수치스러웠던 지난 시간들이 마침내 빛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제 모든 진술을 부인하며 저를 정신병자 취급했습니다. 제 아내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니라 제 아내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분노에 찬 얼굴은 오히려 저의 진술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그의 발악은 이제 더 이상 저를 두렵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길고 긴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나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요. 더 이상 사라진 나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55세, 늦었지만 이제라도 저는 저의 이름을 찾아갈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욕망 속에 갇힌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저 자신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혹시 저처럼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나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바로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으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진짜 나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소중합니다.